8. 차광수가 찾은 길. 길림 시절을 회상할 때면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떠오르곤 한다. 그 얼굴들의 전열에는 항상 차광수가 서 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27년 봄이었다. 나에게 차광수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최창골이다. 최창골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다음 종이부 본고지 하나였던 류하현의 삼원포에서 독립군 생활을 하였다. 하루는 그의 연락원이 쪽지를 가지고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이제 차광수란 사람이 길림에 가니 만나보라는 것과 자기도 인차 길림에 한 번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며칠 후 내가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였다. 목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싸한 안경쟁이 청년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최창골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대답하자 그는 무작정 손부터 내밀었다. 그가 바로 차광수였다. 그날 차광수는 될수록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서 나한테 말을 많이 시켰다. 그러다 보니 그는 묻고 나는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는 몹시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사라졌다. 얼마 후 최창골이 약속대로 길림에 왔다. 길림에는 정의부의 지도부가 있었고 그들을 호위하는 중앙호위대가 신계문 밖에 막사를 정하고 있었다. 최창골은 자기네 중대에서 중앙호위대에 연락할 일이 생기자 그것을 핑계로 길림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최창골에게 차광수와의 담화 내용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도 실토하면서 그가 아직 속을 주는 것 같지 않더라는 말도 하였다. 최창골은 자기가 처음 그를 만날 때에도 역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사람은 진국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최창골이 속해 있는 독립군 중대장한테 류수하자 학교에 공산주의 선전을 하는 교원이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중대장은 그를 당장 체포해오라고 하였다. 최창골은 공산주의라면 덮어놓고 이단시하는 독립군한테 차광수가 혹시 행패라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대원들에게 단단히 과업을 주어 보냈다. 최창골의 과업을 받은 독립군 대원들은 차광수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저녁상이 몹시 초라했던 모양이다. 강조밥 한 숟가락을 물에 많이 죽은 좀벌레와 쌀 껍데기가 둥둥 떠올랐다고 한다.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데 습관된 독립군 대원들은 이것도 밥인가? 독립군을 대하는 본때가 돌대 먹었다고 울렀다며 했다. 그때 차광수가 집주인을 두둔해 나섰다. 이 집주인들은 며칠째 나달 구경도 못하고 부성기로 끼니를 내오고 있어. 독립군 어른들이 왔다고 그래도 성의를 다하느라 지주집에 가서 쌀을 구워다 밥을 지었단 말이오. 잘못을 따지면 나쁜 쌀을 준 지주한테 있지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한 주인한테야 무슨 죄가 있겠어.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치던 독립군 대원들도 차광수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니치에 맞는 말이어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독립군도 몰라본다고 우들렁거리던 그들이 나중에는 차광수의 인품에 끌려 체포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가서 중대장에게 차광수란 사람은 공산당은 아니고 대단한 애국자라고 보고하였다. 최창골 자신도 차광수를 만나보았는데 과연 사귈만 하더라는 것이었다. 원래 최창골은 자기가 일단 좋다고 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지하고 지극하였다. 나는 최창골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차광수가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다. 최창골이 돌아간 다음 한 주일쯤 있다가 불쑥 차광수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한동안 길림바람을 좀 쐬었노라고 하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나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장개석이 중국 공산당을 배신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 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차광수도 만나자바람으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장개석의 변절로 중국 혁명에서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장개석이 배신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중국 혁명이 눈부신 악양기에 있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은 혁명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혁명은 혁명전쟁의 방법으로 전국의 반동 통치를 전복하는 데로 나아갔다. 제국주의 타도, 군벌 타도, 봉건 세력 숙청이라는 구호 밑에 1926년 여름부터 북벌을 개시한 국민혁명군은 호남, 호북, 강서, 복권 등 여러 성들을 장악하고 양자강 유역의 주요 도시들을 연이어 점령하면서 일제 조정 밑에 화북지방까지 차지하고 있던 장장림 반동군벌들에게 드센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상해의 노동계급은 세 차례에 걸치는 영적 봉기로 도시를 장악하였으며 무한과 구강의 인민들은 북벌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어 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계지를 탈환하였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북벌군의 진공에 호응하였고 농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대중적으로 북벌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런 때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기하고 혁명을 배신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혁명의 지도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음모적인 방법으로 국민당 지도부와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마쿠 교섭을 맹렬하게 벌였다. 장개석이 이런 배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혁명이 보다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 문제도 지금처럼 날카롭게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광수는 몹시 분해하였다. 광동혁명 근거지가 공고화되고 북벌혁명이 일정에 오르자 장개석은 곧 군사독재를 수립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파시스트적인 테러전해로 이행하였다. 그는 1926년 3월에 중산함 사건을 조작한 후 그것을 계기로 황포군관학교와 국민혁명군 1군에서 주울리를 비롯한 모든 공산당원들을 몰아냈고 1927년 3월에는 손중산의 3대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당 남창시 당부와 구강시 당부를 무력으로 해산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중경에서 군중 대회장을 습격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였다. 1927년 4월 12일에는 상해에서 혁명군중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 피비린내 나는 대도살은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중국혁명은 일시적인 궤적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에서는 중국혁명의 이러한 실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아마 차광수에게 자극을 준 모양이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터들을 무을 때부터 내세운 입장이었다. 그날 나는 차광수에게 조선의 일부 타락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여 자치와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고 있지만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 통치를 체험하고 있는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일 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 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식의 독자적인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민족주의를 민족해방투쟁 무대에 맨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의 애국적인 사조로 보았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利益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다. 몰락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고 있던 왕조 정치 심연 속에서 내우외한이 거듭되고 외세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외를 부르짖으며 역사 무대에 태어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 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 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을 때 민족의利益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하여 대중의 지도 사상으로 된 것은 역사 발전 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민족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보는 것은 공정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주아 민족운동 시기에는 인민대중의利益과 신흥 부르주아지의利益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 공동의利益을 반영하였다.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주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 계급의利益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의利益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적 도구로서의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항상 구별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동일시하게 되면 혁명 실천상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반대하고 경계하지만 참다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감정이 애국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최대 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연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연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지난날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은 이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나라를 근대화하고 외적에게 침탈당한 국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아 올렸다. 오늘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는 분단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이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애국애족에서 민족 화합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천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곧 애국주의로 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원리이다.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나는 애국적인 진정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언제나 중시하였고 그것을 우리 혁명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보았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 견지해온 견해이고 입장이다. 나는 차광수를 만난 그날도 참다운 민족주의와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차광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나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격한 목소리로 성주 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이론이 월등해서 그를 납득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공리공담이 아니라 혁명 실천을 중시하는 나의 입장과 사고방식이 차광수한테 공명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자기의 속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순간에 변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주로 말을 하고 그는 질문을 하며 듣기만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묻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였다. 속을 터놓고 사귀어 보니 차광수는 대단한 멋쟁이였다. 나이는 나보다 7살이나 우였는데 일본에 건너가 대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했지만 마음씨가 무한정 좋아서 청년들을 많이 끌었으며 막스주의 전문가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차광수와 박소심이 막스주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면 서로 더 잘한다고 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화요파의 두령 김찬은 차광수한테 맞다들기만 하면 쩔쩔매군하였다. 김찬은 막스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차광수한테 견디지 못하였다. 김찬을 공산당 거물이라고 그렇게도 신비스럽게 생각하던 차광수가 그를 몇 번 만나보고 난 다음부터는 중학생 다루듯 하였다. 차광수와 서상파 인물 신일용을 논쟁시켜본 일이 있는데 그도 차광수한테는 어쩌지 못하였다. 차광수의 특징은 목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다니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목에 정초가 나서 고개를 삐뚤음하고 다닌 것이 버릇이 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차광수는 평안북도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한테서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어오던 그는 10대의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였다. 그가 막스 레닌주의 소속들을 읽고 공산주의를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차광수가 새 사조를 섭취하며 힘겨운 고학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공산주의 운동이 하강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창건된 지 얼마 안 되는 일본 공산당은 1923년 6월에 있은 당 지도 핵심들에 대한 1차 검거와 간도 대지진 시기의 백색 테러로 하여 몹시 약화되었으며 그 후 지도부에 잠입한 기회주의 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말았다. 공산주의 운동이 퇴적기를 걷고 있는 일본 땅에 앉아 무슨 운동을 모색하며 막스의 책이나 뒤적거린다는 것은 싱거운 일이었다. 차광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 돌아와서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같은 막스레닌주의를 한다면서 무슨 파가 그리 많고 무슨 갈래가 그리도 복잡한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차광수는 어느 파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고 자기가 갈 길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그 계보, 파벌 관계를 품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궁을 헤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3인 1당, 5인 1파식으로 파와 갈래는 수두룩하였다. 각 파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었지만 실제상 사상적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차광수는 자기가 국내에 있을 때 종파분자들의 책동 가운데서 제일 노절하게 생각한 것은 낙양관 사건이었다고 하였다. 낙양관 사건이란 화역의 북풍회계 인물들이 낙양관이라는 요리점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파의 결탁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서울파 사람들이 회합 장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가하여 몇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서울파의 가해자를 걸어 일제 재판기관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안 되어 북풍회파 사람들이 서울파 인물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파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일제 재판기관에 찾아가 북풍회파의 가해자를 걸어 형사소송을 하였다. 이런 파벌 싸움이 발전하여 마지막에는 저만큼씩 테러단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파와 대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험하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하고 주야장탄하던 차광수는 생각 끝에 서울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 만주는 소련과 가까운 곳이니 거기에 가면 국제공산당의 연줄도 잡을 수 있고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새길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 줄기의 희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만주에서 그는 정우회 선언에 맞다들었다. 종파분자들은 정우회 선언에서 조선공산주의 운동을 분파투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서로 중상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였으며 리론투쟁을 전개하여 대중에게 진정한 진로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정우회 선언의 주장대로 공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덕을 볼 것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고등계 형사들이었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후 화요파는 서울파와 대립되어 파쟁을 하면서 좌파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던 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 72명의 명단을 신문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영도권 쟁탈이 피눈이 된 종파분자들이 공산당 간부들의 명단을 일제에게 송두리째 넘겨준 공개 밀거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일제는 공산당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검거 선풍에 의하여 화요파의 인물들은 거의 다 감옥에 잡혀가고 말았다. 이 교훈을 망각하고 정파분자들의 주장대로 이제 다시 공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일본의 물정이 밝은 차광수는 정우회 선언이 일본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 나타난 기회주의 사상저류인 후쿠모도주의의 재판이라고 규탄하였다. 후쿠모도는 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리론투쟁을 통해 순수한 혁명의식을 가진 자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갈라낸 다음 순수한 요소들만 결합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그의 주장은 분열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 것으로서 일본 노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었다. 차광수는 후쿠모도의 리론을 통째로 삼키다 못해 문장까지 그대로 본딴 정우회 선언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종파분자들의 범죄 행위에 환멸을 느낀 그는 유화로 갔다. 시골 훈장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에 민족의 정기나 넣어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창고를 만났고 그의 소개로 길림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국 땅에서 찬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차광수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투쟁 노선과 지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력을 다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성주, 우리 서로 믿음과 사랑 속에 공산주의 운동을 할 수 없을까? 분파와 헤게모니 싸움이 없지 말이오. 차광수의 그 부르짖음은 혁명의 길을 찾아 만리 타향을 헤매던 끝에 그가 찾은 인생 청화이며 교훈이기도 하였다. 나도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새 세대들은 정파분자들처럼 분열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곧바른 길을 가자고 격해서 말하였다.
차광선은 최창거를 통해 나를 소개받았을 때의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우리가 길림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중학생이 막슬린인 줄을 알면 얼마나 알며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한번 중 떠보려는 마음도 먹었다고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그러니 부적좋고 덜렁광창인 그를 나는 처음에 뚝바오로 알 수밖에 없었다. 차광수는 그 후 인차 우리의 터드성원이 되었다. 그해 여름에 나는 차광수를 신안툰에 보냈다. 신안툰은 길장연도에서 서쪽으로 얼마 안 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리상향으로 개척해놓은 마을이었다. 만주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 중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정치운동의 채권지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면 농민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첫 통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나는 차광수에게 그 과업을 맡기고 싶었다. 내가 신안튼 마을에 내려가 사업하라고 하자 차광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골에 있다가 운동선을 찾아 모처럼 올라온 사람을 왜 도로 시골로 보내는가고 농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물었다. 남들이 서울이야 동경이야 상해야 하고 큰 도회지에서 돌아치며 운동을 하는 것도 성차지 않아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며 바람을 일구는데 손바닥만한 시골에 내려가서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낡은 운동 방식을 반대하면서도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차광수한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 도시 같은 데 들고 앉아야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도시건 시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면 가리지 말고 가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다. 만주지방의 조선 사람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살고 있다.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조국 광복 위협에 인민을 동원시킬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없다. 나도 학교를 마치면 농촌에 가서 사업하려고 한다. 국제당 같은 데나 들락날락해야 공산주의자의 명분이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을 존중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위협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계급이 국제적으로 단합되어야 국제적으로 결합된 자본의 철새를 부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 앞에 부과된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투쟁한다면 국제당의 승인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목마르게 바라는 조국 광복의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라가고 있다. 시골에서 거울로, 거울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국제당으로. 우로 올라가야 축에도 들고 그 무슨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산대중을 위한 혁명을 한다면서 대중을 떠나 자꾸 우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 내려가 노동자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자. 우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자. 차광수는 이 말을 혼자서리로 심각하게 되뇌이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면서 그거 참 신통한 발견이요 하고 부르짖었다. 차광수의 출현으로 하여 터두의 핵심 역량은 새롭게 보강되었다. 우리의 운동권에는 조선공산당 상층부의 거물들과도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쟁쟁한 리런가가 등장한 셈이었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3년 유효의 세월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다. 그는 청년학생운동을 개척하고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신안톤, 강동, 교화, 고유수, 가련, 오가자, 류하지망의 혁명화는 그의 이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차광수는 처음에 길림 주변 조선인 부락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가하였고 그 후에는 길림을 축으로 하여 남만의 류하와 가련, 고유수, 오가자를 비롯한 중부 만주의 조선인 거주지들에서 김원우, 계영춘, 장우라, 박근원, 리정락, 박차석 등과 함께 청년들을 집결시키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마지막 무렵에는 안도 일대에서 반일인민 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어느 고장에 가나 사람들과 쉽게 친숙해졌다. 군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성미가 덜렁덜렁하고 지식이 해박하며 말주변이 좋은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다. 차광수가 가르치던 사회과학 과목의 교수는 삼광학교, 고유수,
삼광학교 학생들이 제일 큰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곤 하던 인기 시간의 하나였다. 그는 청년 학생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보급하였다. 백신한의 추도식에서 한 그의 추도사가 아주 유명하였다. 차광수가 제일 자주 다닌 것은 신안툰이었다. 그는 한동안 신안툰의 기릉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 학감내 집에 거처를 정하고 이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 부녀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육, 교양하였으며 그들을 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소년회 조직에 묶어 세워 마을을 혁명화하였다. 신안툰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것이었다. 종파분자들이 이따금씩 가며 오며 들려서는 무산계급 혁명론이요 무슨 논이요 하고 호황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봉건 유습이 강한 이 마을 노인들과 어른들은 사회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머리부터 흔들었다. 그런 고장이어서 차광수도 처음에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남의 집 웃방을 얻어 도배도 잘 해놓고 마실 빵을 끓여놓은 다음 유식한 늙은이를 한 두 사람 골라가지고 노인들 속에서 선전사업을 하게 하였다. 노인들은 밤마다 대통을 등에 꽂고 차광수가 꾸려놓은 방에 마을돌이를 오곤 하였다. 그러면 차광수가 준비시킨 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다가 지금 세상은 나쁜 세상이야. 이런 세상을 개변하려면 지주놈부터 없애야 해. 하는 식으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씩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늙은이들부터 교양한 다음 야학도 내오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마을을 흥성거리게 만들어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차광수 선생이 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라면 자기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나는 차광수가 신안툰에 자리 잡은 다음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한테 찾아가곤 했다. 그때 우리는 적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길림 교회의 수수밭이나 강냉이밭 속에 들어가 학생복을 농민복으로 갈아입곤 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차광수의 사업 경험도 듣고 그의 일선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 나는 차광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도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차광수를 통해 신안툰 마을을 흉용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차광수가 길림에 나타나 나를 북산공원으로 잡아 끌었다. 공원의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허율이라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허율은 영정에 있는 동웅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혁명사업에 관계했는데 법정대학에 다니려고 얼마 전에 길림으로 왔다가 학비곤란으로 포기했다고 하였다. 차광수가 허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배경 때문이었다. 그가 하는 말이 허율을 길림에 파견한 사람은 김찬이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광수는 김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김찬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초기 공산주의 운동에서 거물급이었다. 그는 1차 공산당 때 선전부 책임자로 일하였고 2차 공산당을 결성할 때에도 주도적 역할을 놀았다. 그 후 체포의 위험이 닥치자 상해로 가서 조선공산당 상해부를 조직하였다. 김찬은 화요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실질적인 조직자였다. 그가 자기 영향 밑에 있는 청년을 길림에 파견한 것은 우리에게 눈독을 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길림에서 우리가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청년학생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자 그도 우리에게 주목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의 세력이 확대되니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네 물을 먹여보려는 것이었다. 김찬 자신도 길림에 와서 청년학생들과 많이 접촉하였다. 그는 강연도 여러 번 하였다. 나도 김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막스주의 대가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차광수와 함께 그가 숙소로 이용하고 있던 대동문 밖 리금천의 집으로 갔는데 혁명 실천에 해를 주는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김찬은 그날 자기네 파가 조선혁명의 정통파라고 하면서 다른 파들을 헐뜯었다. 지요 그는 조선혁명이 무산혁명이기 때문에 오직 노동자와 빈곤옥만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비프로레타리아적 요소들은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당치 않은 주장까지 하였다. 나는 그때 김찬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의 주장이 인민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혁명 실천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위험한 궤변이며 그런 궤변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공산주의 운동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차광수는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김찬을 숭배해왔다고 하였다. 그 당시 정파분자들은 자기 파의 세력을 누리려고 도처에서 청년들에게 손을 뻗치었다. 그때 에밀파의 안광천이라는 사람도 흰두루마기를 입고 길림에 나타나 공산주의 운동의 수령으로 행세하면서 자기 세력을 뻗치려고 했다. 그는 한때 에밀계 공산당의 책임비서를 한 일도 있어 자존심이 이만저만 높지 않았다. 길림에는 그를 막스주의 대가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광천이 이름난 리론가라고 차광수가 말하기에 나도 우리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얻어들을 수 있을까 하여 두어 번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 보니 그도 김찬희처럼 연설을 못 들어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다들 감탄하였다. 그런데 그 인상이 옮아가지 못하고 인차 뒤집혀졌다. 안광천은 대중운동을 무시하는 망발을 했다. 그는 국제당이나 큰 나라의 힘을 빌면 대중투쟁이 없이도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는 대중투쟁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덕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고 욕설하였다. 참으로 사상 누각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황당한 궤변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역시 김찬과 같은 공리공담쟁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들이대었다. 선생님은 대중투쟁을 얕보면서 공산당은 왜 조직했고 공산주의 운동은 왜 하는가? 이 길림에 와서 사람들에게 혁명의 골기하라고 부르짖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하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투쟁해로 부르지 않는다면 몇 사람 안 되는 공산당 지도부를 가지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인민을 믿지 않고 남의 덕에 독립을 일으켜보려는 것은 망상이라고 논박하였다. 안광천은 우리가 너무 수준이 어려서 말할 상대가 안 된다는 듯한 태도로 그런 걸 이해하려면 쓴맛 한맛을 다 보아야 하는 거야 하고는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가버리었다. 그 후부터 우리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정파분자들은 그때 조선혁명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느니 만주의 조선인 거주지역에서 먼저 사회주의를 건설해보자느니 하는 따위의 좌경 기회주의 리론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조선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민족해방이 당면한 목적인 것만큼 혁명에서 영도권을 민족 부르주아지가 장악해야 한다는 우경 기회주의적 리론도 들고 나왔다. 정파분자들 가운데는 조선과 같이 정치적 조건이 불리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사상운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치운동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이 선차이고 혁명은 후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무산혁명을 완수하자는 초혁명적인 구호로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와 차광수는 신일영 같은 사람들과도 리론투쟁을 하였다. 많은 정파분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예외 없이 공명주의와 소부르주아 영웅주의에 물젖은 행세꾼들이었고 고질적인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었다. 이날 나는 차광수에게 김찬이 아무리 소문난 인물이라고 하여도 정파에 이걸이 난 사람인 것만큼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명성과 경력, 지위를 보기에 앞서 그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입장, 인민에 대한 관점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차광수는 공산주의 운동에 첫 발을 들여놓은 데 지나지 않는 우리가 김찬과 같은 거물과 등을 지기보다는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면서 허율과 당장 인연을 끊겠다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는 바람에 나는 심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허율이 정파에 때묻은 사람이라면 지체없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겠지만 잠시 길을 잘못 든 사람이라면 교양하여 같이 손잡고 나가야 했다. 우리는 허율을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나는 차광수의 안내를 받아 허율이 있는 강동마을로 갔다. 길림에서 성화강 다리를 건너 도나 쪽으로 얼마쯤 가면 용담산이란 산이 보이는데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이 강동이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반제청년동맹 조직을 내오고 군중을 교양하여 장차 신안tun과 같이 혁명화된 농촌으로 꾸릴 결심이었다. 허율을 만나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진지했다. 어느 뭐로 보든지 정파의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아까운 동무였다. 나는 차광수를 붙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한편 나 자신도 강동마을에 자주 가서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허율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정파의 줄을 박으려고 왔던 그가 나중에는 정파를 반대하여 김찬과 등을 돌려대게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강덕마을의 혁명 조직들을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온 마을을 혁명할 수 있었으며 허유를 터두의 핵심 성원으로 후에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의 지도성원으로 키울 수 있었다.